안녕하세요. 저는 김금동이라고 합니다. 정말 큰일 날 뻔했던 제 이야기 좀 들어주세요. 바닷바람에 섞인 짙푸른 풀 내음이 폐부 깊숙이 스며드는 아침이었습니다. 수평선 너머에서 갓 솟아오른 태양이 에메랄드빛 바다를 황금으로 물들이고 잘 가꿔진 페어웨이 위로는 밤새 맺혔던 이슬이 보석처럼 반짝이고 있었어요. 이곳 제주에서도 최고로 손꼽히는 프라이빗 골프 리조트의 풍광은 그야말로 한 폭의 그림 같았죠. 십수년 만이었나. 징그럽게 일만 하고 살다가 아들 녀석, 그리고 며느리와 함께 이런 여유를 즐기는 것이. 아버님, 오늘 컨디션 정말 좋아 보이세요. 이야, 자세가 여전하십니다. 옆에서 며느리인 구미연이 호들갑스럽게 박수를 치며 말했어요. 하얀색 골프 웨어에 머리부터 발끝까지 명품으로 휘감은 모습이 필드 위 여왕이라도 되는 듯 화사했지만 어쩐지 그 칭찬이 조금은 과장되게 들리는 건 어쩔 수 없었습니다. 원래부터 살가운 성격이 아니라는 걸 잘 아니까요. 그래도 굳이 싫은 내색을 할 필요는 없었죠. 모처럼 시간을 낸 건 저였고 이 어색한 평화를 깨고 싶지 않았습니다. 됐다. 오랜만에 채를 잡았더니 팔다리가 다 따로 노는 기분이다. 저는 짐짓퉁명스럽게 대꾸하며 연습 스윙을 한 번 더 했습니다. 공기를 가르는 스윙 소리가 제법 경쾌하게 울렸어요. 사실 컨디션은 최상이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리조트 주변을 산책하며 몸을 풀었고 정신도 더없이 맑았죠. 이 나이에도 여전히 필드를 장악할 수 있다는 걸 저 애송이 같은 아들 녀석에게 보여주고 싶은 마음도 조금은 있었을 겁니다. 아버지, 저희가 특별히 예약한 코스입니다. 해안 절벽을 끼고 도는 코스라 경치가 아주 끝내줘요. 특히 7번 홀 뷰가 예술입니다. 아들 김태혁이 최고급 드라이버를 어깨에 걸치며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30이 넘은 녀석이지만 제 눈에는 아직 물가에 내놓은 어린애 같기만 했어요. 제가 평생을 바쳐 이룩한 회사에 상무라는 직함을 달아주긴 했지만 솔직히 말해 믿음직스러운 구석은 단 하나도 없는 녀석이었죠. 능력에 비해 욕심만 많고 인내심은 부족하고. 그래도 오늘은 그런 못마땅한 생각은 잠시 접어두기로 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로서 순수하게 이 시간을 즐겨보고 싶었어요. 그래, 너희들이 신경 좀 썼구나. 얼마 만에 같이 공치는 거냐? 태혁이 네가 대학 다닐 때 이후로는 처음인가? 벌써 그렇게 됐네요, 아버지. 그동안 제가 너무 무심했습니다. 앞으로는 자주 모실게요. 자주 모시긴 뭘 모셔. 니들 앞가림이나 잘하면 되지. 말은 그렇게 했지만 속으로는 기분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이제라도 저 녀석이 철이 드는 건가 싶은 기대감이 아주 없지는 않았으니까요. 며느리도 싹싹하게 다가와 제 팔짱을 끼며 거들었습니다. 아니에요, 아버님.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이렇게 좋아하시는데 진작 모실 걸 그랬어요. 오늘 아버님 베스트 스코어 기록하시도록 제가 옆에서 기운 팍팍 불어넣어 드릴게요. 허허, 됐다. 너희들이나 잘 쳐라. 특히 구태혁, 오늘 나한테 지면 한 달 용돈 없는 줄 알아. 아버지, 저 구태혁 아니고 김태혁인데요. 알아, 임마. 긴장 좀 하라고 한 소리다. 농담을 주고받으며 웃음꽃이 피었습니다. 캐디들도 저희의 화기애애한 모습을 보며 연신 미소를 지었죠. 그래, 이런 게 가족이지. 돈이 아무리 많으면 뭘 하고 명예가 높으면 뭘 하겠습니까? 결국 기댈 곳은 가족밖에 없는 것을. 저는 잠시나마 모든 시름을 잊고 평범한 아버지의 행복을 만끽하고 있었어요. 모든 것이 완벽하다고, 정말 완벽한 하루가 될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어요. 첫 홀 티잉 그라운드에 올라서기 바로 직전, 제 주머니 속에서 진동이 울리기 전까지는 말입니다. 처음에는 무시하려 했습니다. 이 좋은 분위기를 깨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진동은 끈질기게 이어졌습니다.
화면을 확인하니 최 비서 세 글자가 떠 있었어요. 이른 아침부터 무슨 일인가? 제가 분명 이번 제주도 휴가 기간에는 급한 일이 아니면 절대 연락하지 말라고 신신당부를 해뒀거든요. 뭔가 심상치 않은 일이 터졌다는 직감이 등골을 스쳤습니다. 잠깐만. 급한 전화인가 보다. 저는 아들 내외에게 양해를 구하고 몇 걸음 떨어져 전화를 받았습니다. 무슨 일인가, 최 비서. 내가 연락하지 말라고 했을 텐데. 최대한 차분하게 말했지만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최 비서의 목소리는 제 평정심을 단숨에 깨뜨려 버렸습니다. 회장님, 제 말 잘 들으십시오. 숨 넘어갈 듯 다급하고 필사적으로 무언가를 억누르는 듯한 목소리. 30년 가까이 저를 보좌해온 그가 이런 목소리를 내는 건 처음이었습니다. 아무것도 묻지 마시고 지금 당장 거기서 벗어나셔야 합니다. 최 비서, 이게 무슨 소린가? 나 지금 태혁이랑 미연이랑 같이 있는데. 회장님께 아주 끔찍한 일이 생길 겁니다. 계획이 있어요. 제발, 제발 제 말을 믿으셔야 합니다. 빨리 도망가세요. 도망가라니. 끔찍한 일이라니. 머릿속이 하얗게 변하는 것 같았습니다. 평생 수많은 위기를 겪었지만 이런 종류의 공포는 처음이었어요. 상황 파악이 되지 않았지만 단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최 비서는 절대 허튼 소리를 할 사람이 아니라는 것. 그의 목소리에 담긴 절박함과 공포는 진짜였습니다. 제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어요.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기분이었습니다. 회장님, 듣고 계십니까? 클럽하우스 주차장 D구역에 제가 차를 대기시켜 놨습니다. 어떻게든 그곳으로 오셔야 합니다. 제발. 전화는 거기서 끊겼습니다. 저는 잠시 동안 멍하니 허공을 바라보았어요. 방금 전까지 완벽하게만 보였던 제주의 풍경이 순식간에 저를 집어삼키려는 거대한 지옥도처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등 뒤에서는 아들과 며느리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죠. 저 웃음소리가, 저 살가운 몸짓들이 전부 가짜란 말인가? 저를 향한 덫이란 말인가? 아버지, 무슨 전화인데 그렇게 심각하세요? 회사에 무슨 일 있대요? 태혁이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다가와 물었습니다. 며느리 미연이의 눈에도 의문이 가득했죠. 저 표정 뒤에 어떤 칼을 숨기고 있는 걸까? 온몸에 소름이 돋았지만 저는 초인적인 힘으로 표정을 관리했습니다. 수십 년간 비즈니스라는 전쟁터에서 살아남으며 익힌 포커페이스가 이 순간 저를 살리고 있었어요. 지금 여기서 조금이라도 이상한 낌새를 보이면 끝장이었습니다. 아니다. 별일 아니야. 본사에서 확인받을 게 좀 있다고 해서. 그럼 저희 라운딩은요? 괜찮으시겠어요? 며느리가 안타깝다는 듯 말했지만 그 눈빛 어딘가에 스치는 미세한 감정의 파편을 저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건 실망감이었을까요? 아니면 초조함이었을까요? 그럼 괜찮고 말고. 이 김금동이가 전화 몇 통 때문에 이 좋은 시간을 망칠 사람으로 보이나. 저는 일부러 호탕하게 웃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어떻게 이곳을 빠져나갈지 필사적으로 머리를 굴리고 있었어요. 최 비서의 말을 믿어야만 했습니다. 제 목숨을 건 모험이었지만 선택의 여지는 없었죠. 그리고 그 순간 제 머릿속에 한 가지 방법이 떠올랐습니다. 가장 유치하고 가장 고전적인 방법이었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최선이었어요. 티잉 그라운드에 다시 올라서는 척하며 저는 갑자기 윽하는 소리와 함께 배를 움켜쥐었습니다. 아이고 배야. 갑자기 왜 이러나. 최대한 고통스러운 표정으로 허리를 숙이자 아들과 며느리가 기겁하며 달려왔습니다. 어머 아버님. 괜찮으세요? 갑자기 왜 그러세요? 아버지. 어디가 안 좋으세요? 의사를 부를까요? 두 사람의 얼굴에 떠오른 당혹감은 진짜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그들의 연기를 믿지 않기로 했습니다.
어쩌면 이것조차 계획의 일부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마저 들었죠. 아니다. 아침에 찬 우유를 마신 게 잘못됐나 보다. 화장실 좀 다녀와야겠다. 저희가 같이 가드릴게요, 아버님. 클럽하우스에 가서 좀 쉬시죠. 저희가 따라가겠습니다. 아들 녀석이 제 부축을 하려 들었습니다. 저를 놓치지 않겠다는 의지가 역력했어요. 여기서 순순히 잡히면 모든 게 끝이었습니다. 저는 단호하게 그 손을 뿌리쳤습니다. 됐다. 다 큰 사내가 배탈 좀 난 거 가지고 뭘 유난스럽게구나. 너희는 먼저 시작하고 있어라. 나 금방 약 먹고 따라갈 테니. 오랜만에 온 건데 너희들까지 김새게 할 순 없지. 어서들 시작해. 저는 제왕적인 제 평소 성격을 이용했습니다. 제 고집을 꺾을 수 없다는 걸 저 녀석들은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잠시 머뭇거리던 아들은 제 단호한 표정에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버지. 그럼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 천천히 오세요. 네, 아버님. 저희 먼저 한 홀만 돌고 있을게요. 두 사람이 마지못해 티샷을 준비하는 것을 등 뒤로 느끼며 저는 최대한 자연스럽게 하지만 평소보다 조금 빠른 걸음으로 클럽하우스를 향해 걸었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지만 절대 뒤를 돌아보지 않았어요. 클럽하우스 건물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저는 걸음을 재촉했습니다. 화장실로 향하는 복도에서 꺾어 정문이 아닌 주차장으로 향하는 후문으로 내달렸습니다. 드디어 주차장이 눈에 들어왔어요. 약속했던 D구역. 저 멀리 익숙한 검은색 세단 한 대가 비상등을 켠 채 서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제 인생의 동아줄이었죠. 저는 마지막 남은 힘을 다해 뛰었습니다. 값비싼 골프화가 아스팔트 위에서 미끄러지는 소리를 냈지만 신경 쓸 겨를이 없었어요. 차에 가까워지자 뒷문이 스르륵 열렸습니다. 저는 몸을 날리다시피 차 안으로 구겨 넣었습니다. 회장님. 운전석에서 저를 돌아보는 최 비서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빨리, 빨리 출발해. 제가 소리치자마자 차는 굉음과 함께 주차장을 빠져나갔습니다. 타이어 마찰음이 고막을 찢을 듯 울렸어요. 리조트를 벗어나는 동안 저는 차마 뒤를 돌아보지 못했습니다. 방금 전까지 천국 같았던 그곳이 이제는 저를 집어삼키려 했던 지옥의 아가리였다는 사실을 아직 온전히 받아들일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차가 완전히 대로로 접어들고 나서야 저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등받이에 몸을 기댔습니다. 온몸이 식은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어요. 창밖으로 제주의 아름다운 풍경이 빠르게 스쳐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제 눈에는 그 어떤 것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는 오직 한 가지 생각뿐이었습니다. 왜? 도대체 왜 내 아들이, 내 며느리가 나에게. 차 안의 공기는 납덩이처럼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제 옆에서 운전대를 잡은 최 비서는 차마 제 얼굴을 정면으로 보지 못하고 굳은 표정으로 전방만 주시하고 있었죠. 그의 굽게 다문 입술과 핏기 하나 없이 하얗게 질린 얼굴이 제가 방금 겪은 모든 일이 끔찍한 현실임을 끊임없이 상기시켰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아니, 할 수가 없었습니다. 머릿속이 온통 뒤엉켜 하나의 생각으로 정리되지 않았거든요. 제주공항으로 가는 내내 저는 창밖으로 빠르게 스쳐 지나가는 풍경만 하염없이 바라보았습니다. 평화롭기 그지없는 제주의 5월이 푸르른 실록과 눈부신 햇살이 마치 저를 비웃는 것 같아 견딜 수가 없었어요. 불과 1시간 전까지만 해도 저는 저 아름다운 풍경 속에서 서먹했던 아들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며느리의 애교를 받으며 행복한 시간을 꿈꾸고 있었으니까요. 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요? 모든 것을 다 줘서 문제였을까? 아니면 너무 일에만 미쳐 살아 자식의 마음을 제대로 들여다보지 못한 제 탓일까요? 제가 애지중지, 때로는 매섭게, 하지만 늘 마음속으로는 누구보다 사랑하며 키운 아들.
제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것 같던 그 녀석이 어쩌다 저런 끔찍한 생각을 품은 괴물이 되어버렸을까. 수십 년의 세월이 깨진 유리 조각처럼 제 머릿속을 파고들었습니다. 갓난아기 때 저를 보고 방긋 웃던 핏덩이의 모습, 처음으로 서툰 발음으로 아빠라고 불렀을 때 세상을 다 가진 듯 벅차올랐던 감동, 미국 유학을 보내놓고 밤마다 잠 못 이루며 혹여 녀석이 엇나갈까 마음 졸였던 날들, 비뚤어질 때마다 매섭게 회초리를 들면서도 돌아앉아 소리 없이 눈물을 삼켰던 기억들. 그 모든 것이 거짓이었단 말인가. 제가 쌓아올린 아버지로서의 모든 세월이 이토록 허망하게 부정당해도 되는 것이란 말인가. 김포공항 VIP 라운지에서 서울행 첫 비행기를 기다리는 시간은 영겁처럼 길게 느껴졌습니다. 아무도 저를 알아보는 이가 없었지만 저는 마치 나라를 팔아먹은 역적이라도 된 것처럼 모자를 깊이 눌러쓰고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스스로가 부끄러워서가 아니었습니다. 제 아들의 배신이 온 세상에 알려지는 것만 같아 모든 사람의 시선이 저를 향한 동정과 조롱으로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미리 준비된 다른 차로 갈아타고 서울의 안전가옥으로 향하는 길에 최 비서가 무거운 침묵을 깨고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죄책감과 안타까움이 묻어 있었어요. 내가 사람을 잘못 봤네. 내 아들인데 평생을 내 자식이라 믿고 살았는데 결국 내 손으로 괴물을 키워냈어. 제 목소리가 형편없이 갈라져 나왔습니다. 최 비서는 아무 말 없이 운전대만 더욱 꽉 쥐었죠. 그의 단단한 침묵이 오히려 제게는 더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자네는 언제부터 알고 있었나? 숨기지 말고 다 말해주게. 석 달 전입니다. 석 달? 네. 처음에는 그저 이상한 낌새였습니다. 김 상무님께서 회장님 인감과 개인정보 서류들을 몰래 복사해 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처음에는 회사 업무에 필요하신가 보다 생각했지만 며칠 뒤에 상무님이 평소에는 잘 알지도 못하던 보험 설계사와 은밀히 만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뭔가 이상했죠. 최 비서는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는 제게는 아들 같은 존재이자 가장 믿음직한 신복이었어요. 제가 길거리에서 노점을 할 때부터 작은 공장을 거쳐 지금의 제국을 맨주먹으로 일굴 때까지 늘 제 곁을 지킨 동지였죠. 그런 그가 제 아들을 의심하고 뒷조사를 시작했다는 사실이 아버지로서는 가슴 아팠지만 한편으로는 그 덕에 제가 지금 이 차에 살아 숨 쉬고 있다는 사실에 안도하는 제 자신이 혐오스러웠습니다. 그래서 뒷조사를 시작했습니다. 회장님께는 차마 말씀드릴 수 없었습니다. 제 기우이길 바랐으니까요. 하지만 파고들수록 상상조차 하기 힘든 사실들이 드러났습니다. 상무님의 막대한 노름빚, 그리고 사모님. 최 비서는 제 며느리 구미연을 사모님이라 칭하며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 이름 석자에 담긴 혐오감을 애써 억누르는 듯 보였어요. 구미연 씨가 이 모든 일을 뒤에서 부추기고 있었습니다. 아니, 사실상 모든 계획을 세우고 실행을 종용한 것은 구미연 씨였습니다. 상무님께서는 그저 꼭두각시처럼 움직이고 있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이번 제주도 여행이 그 끔찍한 계획의 마지막 단계였던 겁니다. 계획이라니.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이었는지 다시 한번 말해주게. 골프카트, 브레이크 케이블을 절단해서 7번 홀 해안 절벽의 가장 가파른 내리막 코스에서 추락을 유도할 계획이었습니다. 회장님의 운전 부주의로 인한 완벽한 사고로 위장해서 그 누구의 의심도 사지 않으려 했던 겁니다. 최 비서의 말을 듣는 순간 눈앞이 다시 한번 캄캄해졌습니다. 아들 녀석이 유독 7번 홀의 경치가 아름답다고 예술이라고 해맑게 웃으며 말하던 그 표정이 귓가에 악마의 속삭임처럼 메아리 쳤어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풍경 속에서 제 아비의 마지막을 그리려 했다니.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었습니다.
분노를 넘어선 무언가가 제 온몸을 지배하기 시작했어요. 그것은 용암처럼 뜨거웠지만 동시에 빙하처럼 차갑고 아주 날카로운 감정이었습니다. 차는 서울 시내의 한적한 오피스텔 지하주차장으로 들어섰습니다. 최 비서가 미리 마련해둔 안전가옥이었죠. 누구의 눈에도 띄지 않는 평범하기 짝이 없는 곳이었지만 그 어떤 호화로운 제 저택보다도 안전하게 느껴졌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서자 최 비서는 굳은 표정으로 서류 가방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내용물들을 거실 테이블 위에 하나씩 아주 정성스럽게 올려놓기 시작했어요. 그것들은 제 아들과 며느리가 저지른 배신의 증거물이자 앞으로 그들의 영혼을 갈갈이 찢어놓을 복수의 칼날이 될 것들이었습니다. 가장 먼저 제 눈에 들어온 것은 두툼한 보험 증권 뭉치였습니다. 국내 최고 보험사들의 이름이 선명하게 박혀 있었죠. 총 5군데. 피보험인은 저 김금동. 법정 상속인이자 사망 시 수익자는 외아들 김태혁. 모든 보험금을 합산한 금액은 자그마치 500억 원. 제 손이 미세하게 떨려왔습니다. 가입일은 불과 석 달 전부터 한 달 전 사이. 제 서명란에는 제 필체를 교묘하게 위조한 사인이 버젓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다음은 태혁이의 채무관계 서류였습니다. 불법 사설 노름 사이트에서 탕진한 수십억 원의 내역과 강남의 악명 높은 사채업자들에게 빌려 쓴 돈의 차용증들이었죠. 눈덩이처럼 불어난 이자까지 합하면 100억 원이 훌쩍 넘는 금액. 이 정도 빚이라면 500억이라는 거액의 보험금이 왜 필요했는지 충분히 설명이 되고도 남았습니다. 이것만으로는 부족해. 저놈들이 작정하고 발뺌하면 그만이야. 내가 아들의 빚을 갚아주기 위해 보험 가입에 동의했다고 치매 기운이 있는 늙은 아버지를 구슬렸다고 우기면 법정 싸움이 지루하게 길어질 수 있어. 제가 얼음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말하자 최 비서는 말없이 작은 녹음기 하나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 어떤 서류보다도 묵직한 존재감이 느껴졌죠. 이것은 구미연 씨의 통화 녹음 파일입니다. 제가 사람을 붙여 어렵게 확보했습니다. 상대는 구미연 씨의 내연남입니다. 내연남이라고? 생각지도 못한 사실에 저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최 비서가 담담하게 재생 버튼을 누르자 지옥의 아가리에서 울려오는 듯한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너무나도 익숙한, 제게는 세상에서 가장 곱고 사랑스러운 목소리 중 하나였던 제 며느리의 목소리였죠. 걱정 마, 자기야. 이번 주말이면 이 지긋지긋한 연극도 다 끝나. 그 영감탱이 제주도에서 아주 경치 좋은 곳으로 영원히 보내드릴 거니까. 내가 사람 써서 골프카트 브레이크 손봐두라고 다 얘기해뒀어. 내리막길에서 휙 떨어지면 그냥 운전 미숙으로 인한 사고사야. 누구도 의심 못해. 잠시 숨을 고르는 소리가 들리고 여자의 목소리가 다시 이어졌습니다. 보험금 500억 딱 들어오면 우리 태혁 씨 노름 빚부터 깔끔하게 해결해주고. 그럼 그 멍청이는 내가 하자는 대로 다 할 거야. 회사 경영? 그 사람이 뭘 알아. 결국 이 회사는 우리 차지가 되는 거지. 자기는 그때까지만 조금만 더 기다려. 내가 이 지긋지긋한 시아버지 시중 드는 거, 남편 비위 맞추는 거 다 끝내고 자기한테 바로 달려갈게. 사랑해. 끼익 하고 녹음이 꺼지는 소리와 함께 방 안에는 지독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눈을 질끈 감았어요. 더 이상은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영감탱이. 멍청이. 치워버린다. 한마디 한마디가 날카로운 칼날이 되어 제 심장을 헤집고 후벼 팠습니다. 아들 녀석은 그저 돈 때문에 눈이 멀어 아비를 해치려 한 어리석은 놈이라 생각했는데 그 뒤에는 며느리의 불륜과 더욱 추악하고 계산적인 욕망이 뱀처럼 도사리고 있었던 겁니다. 어쩌면 태혁이 저 녀석은 처음부터 끝까지 저 여자의 소나기에 노란한 미련한 꼭두각시에 불과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건 조금도 중요하지 않았어요.
제 손으로 키운 자식이, 제 아들이 결국 저를 배신하는데 동참했다는 사실은 영원히 변하지 않으니까요. 한참의 침묵 끝에 제가 다시 눈을 떴을 때 제 눈에 흐르던 뜨거운 눈물은 모두 마르고 없었습니다. 대신 그 자리에는 시베리아의 한기보다 더 차가운 분노와 서늘한 결심만이 남아 있었죠. 최 비서. 네, 회장님. 저것들을 그냥 법의 심판대에 세우는 걸로는 안 되겠네. 감옥에 몇 년 쳐넣는 걸로는 저것들이 저지른 죗값을 털끝만큼도 치를 수 없어. 최 비서는 말없이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라고 묻고 있었죠. 저것들이 가장 원했던 게 뭐지? 바로 돈, 그리고 내가 평생을 바쳐 이룩한 이 회사야. 맞아. 바로 그거야. 저것들이 그토록 탐내던 모든 것을 눈앞에 던져줄 걸세. 그것을 손에 쥐었다고 세상을 다 가졌다고 믿게 만드는 가장 행복하고 황홀한 순간에 가장 처절하고 고통스러운 방식으로 산산조각 내서 다시 빼앗을 거야. 내가 평생을 바쳐 이룬 이 제국을 저 어리석고 추악한 것들을 파멸시킬 가장 완벽하고 잔인한 무기로 사용할 걸세. 이 김금동이 어떤 사람인지 저것들의 뼛속 깊이 영혼까지 새겨줘야겠어. 제 목소리는 저 자신조차 놀랄 만큼 얼음장처럼 차갑고 단단했습니다. 최 비서는 아무 말 없이 제 앞에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였어요. 그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회장님의 그림자가 되어 움직이겠습니다. 어떤 명령이든 내리십시오. 이제부터 시작이었습니다. 배신자들을 위한 제 인생 마지막이자 가장 화려하고 잔혹한 복수극의 막이 그렇게 조용히 오르고 있었어요. 첫 번째 계획은 김금동이라는 한 인간을 이 세상의 기록과 기억 속에서 완벽하게 지워버리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살아있다는 사실을 저와 최 비서, 단 두 사람을 제외한 그 누구도 알아서는 안 됐죠. 그래야만 저 가증스러운 아들 내외가 완벽한 승리를 거뒀다고 착각하고 안심한 채 제가 파놓은 함정 속으로 스스로 걸어 들어올 테니까요. 작전은 신속하고 은밀하게 그리고 아주 교묘하게 진행되었습니다. 최 비서는 제주도 현지에 오랫동안 저와 연을 맺어 온 입이 무겁고 믿을 만한 인력들을 급파했습니다. 그들은 제가 마지막으로 목격되었던 7번 홀 근처에 깎아지른 듯한 해안 절벽 아래 갯바위에서 제가 신고 있던 최고급 골프화 한 짝과 강풍에 찢겨나간 듯한 바람막이 점퍼 조각을 발견했습니다. 언론은 특종을 만난 듯 벌떼처럼 달려들었죠. 김금동 회장, 골프 라운딩 중 실족 추정, 거센 파도에 휩쓸렸을 가능성 높아. 헤드라인들이 자극적으로 춤을 췄습니다. 곧이어 해경의 수색 작업이 대대적으로 펼쳐졌습니다. 헬리콥터와 경비정이 총동원되어 사고 추정 해역을 샅샅이 뒤졌지만 당연하게도 제 흔적은 머리카락 한 올조차 찾을 수 없었습니다. 시간은 저의 편이었어요. 하루하루 수색이 허탕을 치자 여론은 점차 제 생존 가능성을 낮게 보기 시작했습니다. 거친 파도에 휩쓸려 먼 바다로 떠내려갔을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비관적인 견해가 힘을 얻었죠. 저는 서울의 안전가옥에서 98인치 TV 화면을 통해 제 실종 사건을 다루는 뉴스를 매일같이 시청했습니다. 화면 속 앵커는 비통한 표정으로 대한민국 경제에 큰 별이 안타깝게 졌다고 떠들어댔고 자료 화면으로는 흑수저 신화의 입지전적인 인물로 포장된 제 젊은 시절의 성공 스토리가 파노라마처럼 펼쳐졌어요. 기분이 참 묘하더군요. 살아있는 채로 자신의 부고를 접하고 자신의 삶을 다룬 추모 다큐멘터리를 보는 사람이 세상에 몇이나 될까요? 슬픔이나 분노 같은 격한 감정보다는 오히려 기이할 정도의 평온함과 냉정함이 저를 감쌌습니다. 이제 진짜 김금동은 저 제주도의 푸른 바다 아래 잠들었고 오직 복수만을 위해 다시 태어난 차가운 유령만이 이 방 안에 남아있다는 실감이 들었죠. 실종 일주일 후 결국 수색이 성과 없이 종결되자 저의 장례식이 열렸습니다.
대한민국 정재계의 내로라 하는 인사들로 거대한 장례식장은 발 디딜 틈 없이 인산인해를 이루었죠. 저는 최 비서가 장례식장 내부와 주변 곳곳에 설치해둔 수십 개의 초소형 CCTV를 통해 그 모든 광경을 제 안전가옥에서 실시간으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상주 완장을 찬 아들 김태혁은 거대한 제 영정 사진 앞에서 그야말로 땅을 치며 목 놓아 울고 있었어요. 어찌나 서럽게 우는지 모르는 사람이 보면 아비 잃은 슬픔에 창자가 끊어지는 세상에 둘도 없는 효자라고 착각할 정도였습니다. 며느리 구미연 역시 눈가가 퉁퉁 붓도록 눈물을 흘리며 슬픔을 이기지 못해 휘청거리는 연기를 하며 조문객들의 부축을 받았죠. 정말이지 아카데미 나무주연상과 여우주연상을 동시에 줘도 아깝지 않을 소름 끼치는 명연기였습니다. 저 가증스러운 악어의 눈물 뒤에 얼마나 추악한 탐욕과 환희가 숨어 있는지 이 세상에서 저를 제외한 그 누구도 알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이렇게 허망하게 가시면 어떡합니까? 이 불효자는 이제 어찌 살라고. 아버지. 태혁이 녀석이 제 영정 사진을 붙들고 오열하는 장면에서는 저도 모르게 실소가 터져 나왔습니다. 저놈이 저런 연기에도 제법 소질이 있었구나. 회사 경영 대신 처음부터 배우나 시켜볼 걸 그랬나 봐요. 저놈의 재능을 너무 늦게 알아본 제 불찰이었습니다. 조문객들은 그런 태혁이의 등을 두드리며 진심 어린 위로의 말을 건넸습니다. 김상무, 이제 그만 기운 차리게. 자네가 이제 아버님의 그 무거운 짐을 대신 짊어져야지. 하늘에 계신 회장님도 자네만 믿고 계실 걸세. 이제 김상무가 이 회사를 잘 이끌어야지. 그 말을 듣는 태혁이의 입꼬리가 아주 미세하게 거의 누구도 알아챌 수 없을 만큼 살짝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것을 저는 똑똑히 보았습니다. 제자리를 물려받는다는 달콤한 말에 슬픔의 연기 속에서도 희열을 감추지 못한 것이죠. 길고 지루한 장례식이 끝나고 모든 조문객이 돌아간 텅 빈 장례식장. 태혁이와 미연이 두 사람만이 제 영정 앞에 섰습니다. 미연이가 주변을 한번 쓱 둘러보며 아무도 없다는 것을 확인하더니 태혁이의 팔을 툭 치며 속삭였어요. 이제 그만 일어나 자기야. 곡소리도 하루 이틀이지 보는 사람도 없는데 뭐 하는 거야? 힘들어 죽겠네. 그래도 마지막인데 아버지 얼굴 좀 더 보고. 마지막은 무슨. 이제부터 진짜 시작이지. 안 그래? 미연이가 태혁이의 턱을 잡아 자신을 보게 만들었습니다. CCTV의 흐릿한 화질 너머로도 그녀의 눈이 탐욕으로 번뜩이는 것이 선명하게 느껴졌어요. 이제 이 모든 게 다 우리 거야. 네가 이 회사 회장이고 나는 이 집의 안주인이라고. 알겠어?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우는 소리 그만하고 웃을 일만 생각하자. 응. 두 사람은 서로를 마주보며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는 제 영정 사진을 벌레 보듯 한번 힐끗 쳐다보더니 아무런 미련도 없다는 듯 손을 잡고 장례식장을 빠져나갔습니다. 그 순간 혹시나 하고 제 마음속 어딘가에 신락같이 남아있던 한 조각의 부성애마저 완전히 타서 제가 되어 사라졌습니다. 이제 저들에게는 그 어떤 자비도 동정도 베풀지 않으리라. 저는 제 자신에게 그리고 제 영정 사진에게 굳게 맹세했습니다. 예상대로 장례식이 끝나자마자 긴급 이사회가 소집되었습니다. 그리고 제 유일한 혈육이자 최대 주주라는 명분 아래 김태혁은 회장 직무대행 자리에 만장일치로 추대되었죠. 아직 법적으로 제 사망 신고가 처리되지 않아 공식적인 회장 취임은 아니었지만 실질적으로 회사의 모든 권한과 책임이 그에게 넘어간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자택에 미리 설치해둔 몰래카메라를 통해 아들 내외의 성대한 축하 파티를 지켜보았습니다. 최고급 빈티지 샴페인이 펑 소리를 내며 터지고 두 사람은 광기에 찬 웃음을 터뜨리며 서로를 끌어안았어요. 우리가 드디어 해냈어. 구미연, 당신이 정말 최고야.
내 인생의 여신이야. 내가 뭘 했어. 다 내 계획대로 완벽하게 됐잖아. 이제 당신은 이 나라 최고의 기업을 이끄는 회장님이야, 김 회장님. 아직도 믿기지가 않아. 그 철옹성 같던 아버지가, 그 무섭던 아버지가 정말로 이 세상에서 사라졌다는 게. 사라진 게 아니라 우리가 치워버린 거지. 아주 깨끗하고 완벽하게. 이제 우리 앞길을 막을 사람은 아무도 없어. 며느리의 입에서 나온 치워버렸다는 말에 저도 모르게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드는 아픔이 느껴졌지만 심장을 도려내는 듯한 고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저것들은 죄책감이라고는 눈곱만큼도 느끼지 못하는 그야말로 영혼까지 썩어 문드러진 완벽한 악마들이었습니다. 이제 보험금만 나오면 네 노름 빚도 다 해결되고 내연남 빚도 갚아주고 우리 앞길에 거칠 것은 아무것도 없어. 이 대저택도 저 거대한 회사도 그 영감탱이가 평생 거지처럼 아득바득 모은 돈도 전부 다 우리 거야. 그래, 우리 거야. 당신 말이 다 맞아. 구미연 사랑해. 당신이 내 인생의 구원자야. 두 사람은 소파에 뒤엉켜 서로의 성공을 축하했습니다. 저는 조용히 노트북을 덮었어요. 더 이상은 역겨워서 볼 수가 없었습니다. 증거는 차고 넘치도록 모였고 이제 저들이 가장 행복하다고 느끼는 바로 이 순간부터 저들이 올라선 천국의 문이 사실은 지옥의 입구였음을 아주 천천히 그리고 고통스럽게 깨닫게 해줄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최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나일세. 계획대로 1단계를 시작하게. 돈줄부터 서서히 말리는 거야. 이제 유령 회장의 진짜 무대가 시작될 참이었습니다. 회장 직무대행이라는 제 능력에는 과분하기 짝이 없는 감투를 쓴 김태혁이 가장 먼저 한 일은 바로 제 서재를 샅샅이 뒤지는 것이었습니다. 그 녀석의 목표는 단 하나였죠. 제가 수십 년간 철저한 보안 속에 관리해 온 막대한 규모의 비자금 계좌, 그 실마리를 찾는 것이었습니다. 회사 공식 자금과는 별개로 IMF나 금융위기 같은 유사시를 대비해 스위스와 리히텐슈타인, 케이맨 제도 등지의 비밀 계좌에 분산 예치해둔 일종의 최후의 보루였죠. 그 규모는 태혁이 녀석의 상상을 훨씬 뛰어넘는 수준이었고요. 이 녀석은 아마 그 돈만 손에 넣으면 평생을 일하지 않고 흥청망청 살아도 될 거라 생각했을 겁니다. 하지만 어린 반푼어치도 없는 소리였어요. 제가 어떤 사람인데 그런 제국의 명운이 걸린 정보를 아무데나 종이 쪼가리에 적어두겠습니까? 며칠 밤낮으로 서재에 책이란 책은 다 끄집어내고 벽이란 벽은 다 두드려보던 태혁이는 결국 아무것도 찾아내지 못했습니다. 당연한 결과였죠. 모든 계좌 정보와 접근 코드는 제 머릿속과 저와 최 비서만이 아는 128비트 암호화 체계로 보호된 클라우드 서버에 저장되어 있었으니까요. 초조해진 녀석은 결국 전문가를 불러 제 개인 금고까지 강제로 절단해 열어젖혔지만 그 안에서 나온 것이라고는 낡은 흑백 가족사진 몇 장과 제가 젊은 시절 먼저 세상을 떠난 아내에게 썼던 낯간지러운 연애편지 몇 통이 전부였습니다. 그 녀석의 실망과 분노가 뒤섞인 표정이 자택 몰래카메라에 고스란히 잡혔어요. 젠장. 망할 영감탱이. 돈을 전부 무덤까지 싸들고 간 거야. 귀신이 고칼 노릇이네. 비자금 확보에 실패하자 태혁이는 곧바로 다른 쪽으로 눈을 돌렸습니다. 바로 회사였죠. 회장 대행이라는 직위를 이용해 합법을 가장한 방법으로 회사 자금을 빼돌릴 방법을 찾기 시작한 겁니다. 하지만 그 역시 제 손바닥 아니었습니다. 저는 최 비서를 통해 회사의 모든 자금 흐름과 주요 프로젝트 진행 상황을 실시간으로 보고받고 있었어요. 그리고 태혁이가 손댈 만한 프로젝트나 계약건들은 미리 손을 써서 자금 집행 승인 절차를 대폭 강화하거나 이사 전원의 동의를 받아야만 가능하도록 사규를 수정해 두었습니다. 그 녀석은 회장 대행이라는 감투만 썼을 뿐
실질적으로는 단돈 1억 원도 제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는 이름뿐인 허수아비 신세가 된 겁니다. 아니, 이사님들. 이건 아버지가 생전에 가장 공들여 추진하시던 사업입니다. 송도 바이오 복합단지 건설.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가 될 사업인데 왜 다들 그렇게 반대를 하시는 겁니까? 이사회 회의실 태혁이가 얼굴까지 붉히며 고함을 치는 모습이 참으로 가관이었습니다. 이 녀석은 제가 추진하던 대규모 바이오 단지 개발 프로젝트를 구실로 수천억 원의 자금을 인출하려 했지만 제가 미리 포섭해둔 원로 이사들의 철벽 같은 반대에 부딪혀 무산되고 말았죠. 이것은 제가 던진 첫 번째 미끼였습니다. 최 비서는 태혁이의 측근에게 송도 프로젝트가 사실은 엄청난 이권이 걸린 사업이며 초기 투자금 일부를 합법적으로 유용할 수 있는 루트가 있다는 식으로 조작된 정보를 흘렸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무능하고 탐욕스러운 녀석은 그 미끼를 덥석 물었던 겁니다. 직무대행, 아직 선대 회장님의 사망이 공식적으로 확인된 것도 아닐세. 이런 중차대한 시기에 섣불리 천문학적인 자금이 들어가는 투자를 진행하는 건 회사를 위험에 빠뜨리는 행위일세. 제가 삼고초려에서 모셔온 재무 전문가 출신인 박 이사가 안경을 고쳤으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맞습니다. 저도 박 이사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지금은 시장 상황도 좋지 않고 대외적인 불확실성도 큽니다. 일단은 보수적으로 회사를 운영하면서 내실을 다지는 게 우선입니다. 다른 이사들도 한 목소리로 태혁이의 제안을 반대했습니다. 사실 그들은 모두 제게 절대적인 충성을 맹세한 사람들이었어요. 제가 실종되기 직전 최 비서를 통해 그들에게 은밀히 연락을 취해 제 아들의 끔찍한 배신과 재복수 계획을 모두 설명하고 도움을 요청했거든요. 평생 저와 함께 회사를 키워온 그들은 제 아들의 폐륜에 경악하며 기꺼이 제 편에 서서 칼춤을 함께 추기로 했습니다. 태혁이는 자신이 존경하는 척했던 이사들에게 철저히 무시당하고 있다는 사실에 분노했지만 그들을 논리로 설득할 능력도 힘으로 찍어 누를 명분도 없었습니다. 돈줄이 완전히 막히자 태혁이는 점점 더 초조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수십억의 노름 빚을 안겨준 사채업자들의 빚 독촉 전화는 하루가 멀다 하고 빗발쳤고 며느리인 구미연은 회사 재정이 어떻게 돌아가든 아랑곳하지 않고 법인카드로 하루에 수천만 원씩 명품 쇼핑과 피부 관리를 즐기고 있었으니까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제가 저 완벽해 보였던 공범들 사이에 치명적인 균열을 만들 두 번째 카드를 꺼내 든 것이 저는 최 비서를 시켜 구미연의 최근 3개월간의 법인카드 사용 내역을 상세히 정리한 익명의 투서를 김태혁의 사무실 책상 위에 올려두게 했습니다. 최고급 양장본으로 제본까지 해서 아주 품위 있는 선물처럼 보이게 했죠. A4 용지 수십 장에 걸쳐 빽빽하게 찍힌 내역에는 샤넬, 에르메스 같은 명품 가방은 기본이고 까르띠에, 반클리프 아펠의 보석, 청담동 최고급 스파의 VVIP 회원권, 지인들과의 호화로운 파티 비용 등 온갖 사치스러운 항목들이 날짜별로, 시간별로, 장소별로 완벽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총 사용액은 자그마치 10억 원에 달했습니다. 그날 밤 대저택의 서재. 저는 노트북 앞에 앉아 두 사람이 벌일 막장 드라마의 첫 회를 흥미진진하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예상대로 퇴근한 태혁이는 서재로 구미연을 불러들였습니다. 이게 다 뭐야? 당신 정말 미쳤어? 지금 회사 사정이 어떤 줄 뻔히 알면서 3개월 동안 10억을 긁어. 태혁이가 서류 뭉치를 테이블 위에 내던지며 으르렁거렸습니다. 하지만 구미연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우아하게 다리를 꼬고 앉아 손톱을 매만졌어요. 뭐가 어때서? 내가 그동안 이 집안의 며느리로 김태혁 당신의 아내로 살면서 받은 스트레스에 비하면 이 정도는 껌값이지. 그리고 이제 당신이 이 회사 회장인데 고작 10억 가지고 뭘 그렇게 쪼잔하게 굴어. 고작 10억? 장난해? 지금 당장 쓸 수 있는 현금이 없어서
내가 사채업자들한테 매일같이 시달리는 거 뻔히 알면서 너는 명품 쇼핑이나 하고 다녔단 말이야? 현금이 왜 없어? 아직도 그 영감탱이 비자금 못 찾았어? 어머, 당신 정말 생각보다 더 무능하다. 그깟 돈 하나 못 찾아서 마누라한테 화풀이야? 뭐, 무능해. 야, 구미연. 너 말 다 했어? 내가 지금 누구 때문에 이 집까지 하면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데. 너만 아니었으면 난 그냥 상무 자리에서 편하게 살았을 거라고. 뭐라고? 지금 그걸 내 탓이라고 하는 거야? 야, 김태혁. 너 정말 웃기고 자빠졌다. 그럼 그때 가서 무섭다고 아버지를 어떻게 그러냐고 징징대지나 말던가. 배짱도 없는 주제에 회장 자리는 탐이 났나 보지. 두 사람의 고성이 집안을 울렸습니다. 서로를 향한 날 선 비난과 역겨운 책임 전가가 쉴 새 없이 오갔죠. 한때 완벽한 계획을 실행에 옮긴 공범이었던 두 사람은 돈이라는 현실적인 문제 앞에서 추악한 본성을 드러내며 서로를 물어뜯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아주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노트북을 덮었습니다. 이것은 아주 작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앞으로 저들은 제가 던져주는 달콤한 미끼들을 서로 차지하려고 물고 뜯으며 의심하고 증오하고 결국 서로의 손으로 서로를 파멸의 구렁텅이로 밀어넣게 될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모든 과정을 가장 가까운 곳에서 아주 즐겁고 행복하게 감상할 예정이었고요. 나의 복수는 이제 막 전체 요리를 끝냈을 뿐이었습니다. 제가 던져놓은 불신의 씨앗은 아들 내외의 마음속에서 아주 빠르고 탐욕스럽게 자라나 마침내 의심이라는 흉측한 독버섯을 피워내기 시작했습니다. 돈 문제로 시작된 그들의 균열은 이제 서로의 존재 자체를 좀먹는 암세포처럼 번져나가고 있었죠. 저는 그 모든 과정을 안전가옥의 모니터를 통해 실시간으로 관람하며 다음 악장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제 복수극의 이막은 바로 며느리, 구미연의 그 끝을 모르는 허영심과 권력욕을 이용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남편인 김태혁을 회장 대행 자리에 앉히는데 성공한 구미연은 이제 자신이 이 제국의 실질적인 안주인이라도 된 것처럼 행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다음 목표는 회사의 주요 요직에 자신의 사람들을 심어 영향력을 확고히 하는 것이었죠. 물론 그 자신의 사람들이라는 건 그녀의 무능하고 탐욕스러운 친정 식구들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구미연은 회사의 인사팀장을 자신의 사무실로 호출했습니다. 회장 대행의 부인이라는 완장을 차고 남편 사무실 옆에 떡하니 개인 집무실까지 차린 상태였죠. 인사팀장은 제가 젊은 시절부터 눈여겨보고 직접 키운 인재이자 지금은 최 비서를 통해 제게 모든 것을 보고하는 충신 중의 충신이었습니다. 팀장님 앉으세요.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구미연은 최고급 가죽 의자에 거만하게 몸을 기댄 채 다리를 꼬고 말했습니다. 인사팀장은 공손하게 고개를 숙이고 그녀의 맞은편에 앉았죠. 다름이 아니라 우리 회사도 이제 새로운 시대를 맞았잖습니까? 좀 더 젊고 혁신적인 인재들을 수혈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특히 마케팅이랑 홍보 쪽이 너무 올드한 것 같아. 네, 사모님. 어떤 인재를 염두에 두고 계신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내 남동생이 미국에서 MBA를 마치고 최근에 귀국했거든요. 아주 감각이 뛰어나고 스마트한 친구예요. 마케팅 본부장 자리에 앉히면 아주 딱일 것 같은데 팀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인사팀장의 표정이 순간 굳어지는 것이 모니터 너머로도 느껴졌습니다. 구미연의 남동생이라는 작자는 제가 익히 아는 한량이었어요. 미국에서 MBA를 마쳤다는 건 새빨간 거짓말이고 유학을 핑계로 수년간 노름과 파티로 세월을 낭비한 전형적인 망난이었죠. 사모님, 마케팅 본부장 자리는 현재 김 부사장이 맡고 있으며 실적도 우수합니다. 갑작스러운 인사는 조직 내부의 큰 혼란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김 부사장. 그 아버님 시절부터 있던 고리타분한 사람 말이군요.
그분은 이제 고문으로 물러나실 때도 됐죠. 그리고 우리 엄마가 사교계의 여왕이신 건 아시죠? 그 넓은 인맥을 활용해서 회사 브랜드 가치를 높이면 좋겠는데 대외 협력실 고문 정도로 위촉해드리는 건 어떨까요? 구미연은 거기서 그치지 않고 명품 매장 VVIP 고객이라는 것 외에는 아무런 경력도 없는 자신의 어머니를 회사 고문으로 앉히겠다는 망언까지 서슴지 않았습니다. 인사팀장은 애써 표정을 감추며 난색을 표했죠. 사모님, 그건 절차상 주주총회와 이사회의 동의가 필요한 사안입니다. 제 권한 밖의 일입니다. 절차? 이 회사에서 이제 내 말이 곧 절차고 법이 될 텐데요. 일단 서류 준비부터 하세요. 나머진 우리 회장님, 아니, 우리 자기한테 말해서 처리하라고 할 테니까. 구미연은 막무가내였습니다. 대화가 끝난 직후 인사팀장은 곧바로 최 비서에게 모든 대화 내용을 보고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녹취록을 즉시 익명의 이메일로 회사의 모든 원로 이사들에게 발송했죠. 결과는 불보듯 뻔했습니다. 이 사진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저의 비극적인 실종에 대한 슬픔이 채 가시기도 전에 굴러온 돌인 며느리가 회사를 친정의 놀이터로 만들려 한다는 사실에 모두가 경악하고 분노했죠. 그들의 분노는 자연스럽게 아들 김태혁의 리더십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으로 이어졌습니다. 한편 돈줄이 막히고 이사회에서 입지마저 좁아진 김태혁은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리다 결국 예전의 악습에 다시 손을 대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노름이었죠. 최 비서의 정보망에 태혁이가 강남의 한 호텔 스위트룸에서 열리는 비밀스러운 VVIP 포커판에 드나든다는 첩보가 입수되었습니다. 저는 최 비서에게 특명을 내렸어요. 그 증거를 확실하게 잡아오라고. 며칠 후, 최 비서는 제게 작은 USB 하나를 건넸습니다. 그 안에는 수십 장의 사진과 짧은 동영상 클립이 들어있었죠. 사진 속 태혁이는 잔뜩 상기된 얼굴로 테이블 위에 산더미처럼 쌓인 칩을 쓸어 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의 표정은 점점 어두워졌고 마지막 사진에서는 모든 것을 잃은 듯 텅 빈 눈으로 허공을 응시하고 있었어요. 동영상에는 그가 판돈을 모두 잃자 자신이 살고 있는 집, 바로 제 명의로 된 그 대저택의 등기부등본을 담보로 걸며 한 판만 더 를 외치는 처절한 모습까지 담겨 있었습니다. 이 녀석은 아비가 사라지자마자 아비가 평생을 바쳐 이룬 집까지 노름판에 던져버린 겁니다. 저는 그 증거들을 가지고 또 다른 계략을 꾸몄습니다. 먼저 태혁이가 거액의 판돈을 잃고 집문서까지 담보로 잡혔다는 사실을 담은 익명의 편지를 며느리 구미연에게 보냈습니다. 하지만 그냥 보내지 않았죠. 편지 봉투 안에는 노름 현장 사진 몇 장과 함께 태혁이가 젊고 아름다운 여성과 함께 호텔 바에서 다정하게 웃고 있는 교묘하게 합성된 사진을 함께 넣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태혁이에게도 선물을 보냈죠. 구미연이 그녀의 내연남과 함께 있는 다정한 사진. 이건 합성이 아닌 진짜였습니다. 이것과 그녀가 자신의 이름으로 해외 조세피난처에 거액의 달러를 송금한 것처럼 조작된 은행 거래 내역서였습니다. 서로에게 가장 치명적인 상처가 될 칼날을 양손에 쥐어준 셈이었죠. 그날 밤 저택은 그야말로 전쟁터가 되었습니다. 이게 뭐야? 김태혁, 너 미쳤어? 회사 돈도 모자라서 이제 집까지 팔아먹으려고 환장했어. 그리고 이 여자는 누구야? 구미연이 합성 사진을 태혁의 얼굴에 집어던지며 악을 썼습니다. 닥쳐. 너는 깨끗한 줄 알아? 이 자식은 누군데 네 어깨에 손을 올리고 있는 건데. 그리고 이 돈은 뭐야? 나 몰래 비자금 빼돌려서 이놈이랑 놀아나려고 했어. 태혁이 역시 조작된 은행 서류를 구미연의 코앞에 들이밀며 으르렁거렸습니다. 뭐? 비자금? 이거 다 조작이야. 당신 나 의심하는 거야? 조작? 그럼 이 사진은?
이 자식이랑 붙어 먹으면서 나한테는 돈 없다고 쇼를 했던 거냐고. 서로를 향한 불신과 의심이 극에 달한 두 사람은 이제 서로에게 남아있던 마지막 정마저 끊어버린 듯 보였습니다. 고성과 욕설이 오가고 급기야는 물건을 집어 던지며 몸싸움 직전까지 갔죠. 한때 아버지를 해치우자는 끔찍한 목표 아래 완벽한 공범이었던 그들은 이제 서로가 서로의 재산을 빼돌리고 뒤통수를 칠지 모르는 가장 경계해야 할 적이 되어버렸습니다. 저는 모니터 속에서 펼쳐지는 저속한 막장 드라마를 감상하며 차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바벨탑은 위에서부터가 아니라 가장 깊숙한 내부에서부터 스스로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뿌려놓은 불화의 씨앗과 김태혁의 타고난 무능함이 시너지 효과를 일으키자 회사는 본격적으로 침몰하기 시작했습니다. 태혁이는 이사회를 장악하지도 작은 문제를 해결하지도 못한 채 리더십에 심각한 타격을 입었고 회장 대행의 부인이 친인척을 기용해 회사를 사유화하려 한다는 악성 루머까지 증권가에 파다하게 퍼졌습니다. 당연히 모두 제가 익명의 소식통을 통해 흘린 정보들이었죠. 회사의 주가는 연일 폭락했고 신용 등급은 하향 조정되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제가 미리 손을 써둔 주거래 은행에서는 경영 불확실성을 이유로 만기가 돌아온 수천억 원의 대출 연장을 거부하고 즉시 상환을 요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회사는 그야말로 부도 직전의 위기에 내몰렸습니다. 태혁이는 사색이 되어 사방으로 돈을 구하러 뛰어다녔지만 그에게 선뜻 거액을 빌려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죠. 그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사실은 제 사람들이었으니까요. 절망의 늪에 빠져 허우적대는 아들 녀석을 보며 저는 드디어 마지막이자 가장 거대한 덫을 놓을 시간이 왔음을 직감했습니다. 저는 최 비서를 통해 싱가포르에 본사를 둔 거대 투자 자문 회사 오리콘 홀드라는 유령 회사를 설립했습니다. 그럴듯한 홈페이지와 화려한 투자 실적 포트폴리오까지 완벽하게 꾸며냈죠. 그리고는 월스트리트 출신의 아주 유창한 영어와 신뢰감 가는 외모를 가진 백인 배우를 고용해 오리콘 홀드의 아시아 지부 대표 제임스 박이라는 역할을 맡겼습니다. 제임스 박은 아주 자연스럽게 김태혁에게 접근했습니다. 그는 선대 회장님의 갑작스러운 유고에 깊은 애도를 표한다며 하지만 우리는 위기 속에서 기회를 본다. 흔들리는 지금이야말로 과감한 투자를 통해 회사를 한 단계 더 도약시킬 적기라는 감언이설로 태혁이를 현혹했습니다. 그는 무려 1조 원이라는 태혁이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규모의 긴급 자금을 수혈하겠다는 파격적인 제안을 던졌습니다. 벼랑 끝에 몰려있던 태혁이에게 제임스 박의 제안은 하늘에서 내려온 동화줄처럼 보였을 겁니다. 그는 뛸 듯이 기뻐하며 제안을 덥석 물었죠. 물론 세상에 공짜는 없는 법. 제임스 박은 몇 가지 투자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저희 오리콘 홀드의 투자 원칙은 확고합니다. 저희는 경영자의 책임의식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따라서 투자를 집행하기에 앞서 김태혁 직무대행께서 보유하신 회사 지분 전량을 이번 투자 계약에 대한 담보로 제공해 주셔야겠습니다. 이는 이사회에 대한 회장님의 강력한 책임 경영 의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조치가 될 겁니다. 사실상 회사를 통째로 담보로 내놓으라는 독소 조항이었지만 책임 경영 의지라는 그럴듯한 포장지에 속아 넘어간 태혁이는 별다른 의심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머릿속은 이미 1조 원이라는 돈으로 무엇을 할지에 대한 망상으로 가득 차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번 투자는 규모가 워낙 큰 만큼 모든 주주들 앞에서 투명하게 승인받는 절차를 거치고 싶습니다. 긴급 주주총회를 소집해서 모든 주주들이 보는 앞에서 이 역사적인 계약을 체결하는 모습을 보여주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회장님의 리더십을 대내외에 확실히 각인시킬 좋은 기회가 될 겁니다. 이것이야말로 제가 진짜로 원했던 것이었습니다. 저의 화려한 복귀와 아들 내외의 공개 처형을 위한 완벽한 무대.
태혁이는 이 제안 역시 자신의 무너진 위신을 단번에 회복할 절호의 기회라고 착각하고 기꺼이 받아들였습니다. 그는 당장 이사회를 소집해 긴급 주주총회 개최를 공표했습니다. 일부 원로 이사들이 해외 자본의 정체도 불분명한데 너무 성급한 결정 아니냐며 반대하는 척 연기를 했지만 역시 제 사람들인 대다수의 이사들은 회사를 살릴 유일한 방법이라며 태혁이에게 힘을 실어주었죠. 며칠 후 태혁이와 제임스 박은 투자에 대한 최종 합의서에 서명했습니다. 구미연은 옆에서 세상을 다 가진 듯한 미소를 지으며 남편의 팔짱을 끼고 있었죠. 태혁이는 마치 나라라도 구한 영웅이 된 양 의기양양하게 기자들 앞에서 포즈를 취했습니다. 이번 오리콘 홀드와의 파트너십은 우리 회사가 글로벌 기업으로 거듭나는 위대한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저는 돌아가신 아버님의 유지를 받들어 회사를 반석 위에 올려놓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저는 안전가옥에서 그 뻔뻔스러운 인터뷰를 지켜보며 코웃음을 쳤습니다. 아버님의 유지라니. 저놈의 입에서 나올 소리는 아니었죠. 긴급 주주총회 날짜는 일주일 뒤로 잡혔습니다. 장소는 수천 명을 수용할 수 있는 시내의 가장 큰 컨벤션 센터. 모든 언론과 주주들의 관심이 그날을 향해 집중되었습니다. 태혁이와 구미연은 인생 최고의 날을 맞이할 준비를 하며 하루하루를 축제처럼 보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덫의 한가운데로 스스로 걸어 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꿈에도 모른 채 말입니다. 저는 최 비서와 함께 마지막 계획을 점검했습니다. 모든 증거 자료와 영상 파일, 그리고 저의 극적인 등장을 위한 모든 시나리오가 완벽하게 준비되었습니다. 최 비서, 그동안 고생 많았네. 아닙니다, 회장님. 이제 곧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갈 겁니다. 그래, 제자리로 돌아가야지. 감히 제 주인을 물어뜯으려 한 미친 개들에게는 그에 걸맞은 자리를 찾아줘야 하지 않겠나. 저는 창밖의 도시 야경을 내려다보며 나지막이 은졸였습니다. 짙은 어둠이 깔린 도시의 불빛들이 마치 제 마지막 결전을 응원하는 수만 관중의 함성처럼 느껴졌어요. 심판의 날이 아주 천천히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심판의 날, 긴급 주주총회가 열리는 날의 아침이 밝았습니다. 저는 몇 달 만에 처음으로 제 이름이 새겨진 맞춤 양복을 꺼내 입었습니다. 10여 년 전 회사를 코스피에 처음 상장시키던 역사적인 날에 입었던 제게는 갑옷과도 같은 의미가 있는 옷이었죠. 거울 앞에 선 제 모습은 몇 달 전 제주도의 필드 위에 서 있던 모습과는 사뭇 달랐습니다. 깊어진 눈가의 주름과 희끗해진 머리카락은 어쩔 수 없었지만 제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도 차갑고 예리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모든 것을 잃었던 자가 다시 모든 것을 되찾기 위해 나서는 결연한 의지의 빛이었습니다. 최 비서가 마지막 브리핑을 했습니다. 컨벤션 센터 내외부의 모든 상황은 저희가 완벽하게 통제하고 있었습니다. 행사장 곳곳에는 저희 사람들이 배치되어 있었고 모든 CCTV 영상은 제 대기실의 모니터로 실시간 전송되고 있었죠. 경찰 병력 역시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행사장 인근에서 대기 중이었습니다. 모든 준비는 끝났습니다. 회장님, 이제 곧 시작됩니다. 알고 있네. 저 녀석의 마지막 광대 노름을 편안히 감상해 볼까? 저는 대기실 소파에 깊숙이 몸을 묻고 정면의 대형 모니터를 응시했습니다. 화면 속에는 주주총 회장의 모습이 생생하게 펼쳐지고 있었어요. 수많은 주주들과 기자들로 행사장은 이미 가득 차 있었고 모두가 상기된 표정으로 단상을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요란한 플래시 세례와 함께 오늘의 주인공 김태혁과 구미연이 등장했습니다. 태혁이는 마치 개선 장군이라도 된 듯 자신감 넘치는 표정으로 손을 흔들며 입장했습니다. 구미연은 우아한 백조처럼 고개를 꼿꼿이 세우고 자애로운 미소를 지으며 그 뒤를 따랐죠. 두 사람은 자신들에게 쏟아지는 스포트라이트를 온몸으로 만끽하고 있었습니다.
제 아들 내외는 그 순간 세상의 정점에 서 있다고 믿어 의심치 않았을 겁니다. 곧이어 단상에 오른 태혁이가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장내의 모든 소음이 잦아들고 그의 목소리가 컨벤션 센터 전체에 울려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존경하는 주주 여러분, 그리고 내외 귀빈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아주 그럴듯한 시작이었습니다. 그 녀석은 마치 오랫동안 준비한 것처럼 아주 능숙하게 연설을 이어나갔습니다. 아시다시피 저희 회사는 최근 존경하는 아버님이시자 선대 회장님의 갑작스러운 유고라는 비극을 겪으며 큰 위기에 봉착했습니다. 모두가 회사의 미래를 걱정했고 저 또한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내야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주저앉아 있을 수만은 없었습니다. 슬픔을 딛고 일어나 아버님께서 평생을 바쳐 이룩하신 이 위대한 회사를 지켜내야만 했습니다. 저는 모니터를 보며 헛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비극, 슬픔 같은 단어들을 어쩜 저렇게 아무렇지 않게 내뱉을 수 있을까요? 저는 위기 속에서 기회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여기 계신 오리콘 홀드의 제임스 박 대표님과 함께 우리 회사의 미래를 열어갈 위대한 결단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1조 원의 투자 유치. 이것은 단순한 자금 수혈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회사가 과거의 영광에 안주하지 않고 글로벌 초인류 기업으로 거듭나기 위한 위대한 도전의 시작입니다. 태혁이의 연설이 절정에 달하자 객석에서는 박수갈채가 터져나왔습니다. 물론 그 박수의 대부분은 제가 미리 심어놓은 제 사람들이 보낸 것이었죠. 태혁이는 완전히 그 분위기에 취해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이 모든 상황을 완벽하게 통제하고 있는 위대한 리더라고 착각하고 있었어요. 이제 저는 이 자리에서 모든 주주 여러분이 지켜보는 가운데 이 역사적인 계약서에 서명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저의 아버님께서 하늘에서 주신 마지막 기회이자 저 김태혁이 여러분께 드리는 약속의 증표가 될 것입니다. 연설을 마친 태혁이가 계약서가 놓인 테이블로 향했습니다. 제임스 박 역할을 맡은 배우가 그에게 만년필을 건넸고 모든 카메라의 플래시가 일제히 터졌습니다. 태혁이가 만년필 뚜껑을 열고 계약서 위로 펜촉을 가져가는 바로 그 순간 저는 대기실에서 일어나 최 비서에게 고갯짓을 했습니다. 때가 되었습니다. 최 비서가 대기실 문을 열자 육중한 컨벤션 센터의 정문이 거대한 소리를 내며 활짝 열렸습니다. 갑작스러운 소란에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문 쪽으로 향했죠. 눈부신 역광 속으로 한 남자의 실루엣이 나타났습니다. 처음에는 웅성거리던 사람들의 목소리가 제가 천천히 안으로 걸어 들어오자 순식간에 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정적이었습니다. 수천 명의 사람들이 숨 쉬는 것조차 잊은 듯 유령이라도 본 것 같은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그들의 시선을 받으며 아주 천천히 그리고 아주 당당하게 단상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제 구둣발 소리만이 거대한 홀 안을 또렷하게 울렸죠. 저는 그 어떤 얼굴도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오직 단상 위에 서 있는 두 사람, 제 아들과 며느리의 얼굴만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 떠오른 표정의 변화는 실로 장관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웬 미친놈인가 하는 짜증 섞인 표정, 이내 저를 알아보고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눈을 비비는 경악의 표정, 그리고 마침내 이 모든 것이 현실임을 깨달았을 때 그들의 얼굴은 순식간에 모든 핏기가 가시며 새하얀 석고상처럼 굳어버렸습니다. 특히 구미연은 금방이라도 비명을 지르며 쓰러질 것처럼 입을 벌린 채 부들부들 떨고 있었어요. 마침내 제가 단상 아래에 도착했습니다. 멍하니 서 있던 사회자가 저를 보고는 기겁하며 뒷걸음질 쳤죠. 저는 계단을 천천히 올라 넋이 나간 채 펜을 든 손 그대로 굳어버린 아들, 김태혁의 앞에 섰습니다. 그 녀석의 눈동자가 지진이라도 난 것처럼 격렬하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녀석의 손에서 만년필을 빼앗아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는 사회자의 마이크를 빼앗아 들었죠. 장내의 모든 사람들이 저의 입을 주시했습니다. 제가 무슨 말을 할까? 이 비현실적인 상황을 어떻게 설명할까? 모두가 숨을 멈췄습니다. 저는 제 아들의 눈을, 저를 배신하고 죽음의 문턱까지 밀어 넣었던 그 녀석의 눈을 똑바로 들여다보며 제 복수극의 산막을 여는 첫 대사를 아주 나지막하고 차갑게 내뱉었습니다. 오랜만이다, 아들아. 제 나지막한 목소리가 거대한 컨벤션 센터의 스피커를 통해 울려 퍼지는 순간 시간은 그대로 멈춘 듯 했습니다. 모든 소음, 모든 움직임, 모든 숨소리마저 얼어붙었습니다. 수천 개의 눈동자가 일제히 저와 제 앞에 선 아들 녀석에게로 향했습니다. 그 녀석은 손에 든 만년필을 그대로 허공에 쥔 채 마치 메두사의 눈이라도 본 것처럼 온몸이 회색으로 굳어 있었죠. 그 녀석의 동공은 지진이라도 난 것처럼 격렬하게, 아주 처절하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말도 안 돼. 당신 귀신인가? 김태혁이 간신히 쥐어짜낸 목소리는 마이크를 통해 장내에 기괴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그 목소리를 신호탄으로 멈춰있던 세상이 미친 듯이 다시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에, 김금동 회장이다. 살아있었어.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특종이다, 특종. 기자석에서 가장 먼저 폭발적인 반응이 터져 나왔습니다. 수백 개의 카메라 플래시가 일제히 저를 향해 터지며 눈앞을 하얗게 만들었고 기자들은 무대 앞으로 미친 듯이 몰려들기 시작했죠. 주주들은 경악과 혼란 속에서 자리에서 일어나 웅성거렸습니다. 이 비현실적인 상황을 그 누구도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었어요. 단상 위의 구미연은 이미 이성을 잃은 듯 보였습니다. 그녀는 비명조차 지르지 못하고 하이힐을 신은 채 비틀거리며 무대 뒤로 도망치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퇴로는 이미 최 비서가 보낸 건장한 남자 2명에 의해 완벽하게 차단되어 있었죠. 절망적인 표정으로 다시 무대 중앙을 돌아보는 그녀의 눈과 제 눈이 허공에서 마주쳤습니다. 그녀의 눈동자 속에는 순도 100%의 그 어떤 불순물도 섞이지 않은 순수한 공포가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그 아수라장의 한가운데에서 폭풍의 눈처럼 고요하고 차분하게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굳어버린 아들의 손에서 만년필을 빼앗아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죠. 탕 하고 가볍게 부딪히는 소리가 이 모든 소란을 잠재울 신호탄인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다시 마이크를 잡고 제왕의 목소리로 장내를 향해 외쳤습니다. 모두 조용히 하시오. 제 목소리에는 사람들을 압도하는 힘이 실려 있었습니다. 거짓말처럼 그 소란스럽던 장내가 다시 한번 완벽한 정적에 휩싸였죠. 저는 그제야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여러분 많이 놀라셨을 겁니다. 죽은 줄 알았던 제가 왜 이 자리에 멀쩡히 살아 돌아왔는지, 그리고 왜 하필 오늘, 지금 이 순간에 나타났는지 많이들 궁금하실 겁니다. 지금부터 그 모든 것에 대한 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저는 최 비서를 향해 고갯짓을 최 비서는 제 신호를 받아 노트북의 엔터키를 눌렀죠. 그러자 김태혁의 뒤편에 있던 원래대로라면 오리콘 홀드의 화려한 홍보 영상이 나왔어야 할 거대한 스크린이 깜빡거리더니 이내 익숙한 화면 하나를 띄웠습니다. 바로 제 장례식장의 모습이었습니다. 화면 속에서 상주 완장을 찬 제 아들 김태혁과 며느리 구미연은 조문객들 앞에서는 세상이 무너진 듯 오열하고 있었죠. 하지만 조문객들이 모두 돌아간 늦은 밤, 2사람만이 남자 그들의 표정은 180도 바뀌었습니다. 화면 속 구미연이 주변을 살피더니 태혁에게 말합니다. 이제 그만 일어나. 보는 사람도 없는데 뭐 하는 거야? 2사람은 서로를 마주보며 의미심장한 미소를 짓고는 아무런 미련 없이 텅 빈 장례식장을 빠져나갔습니다. 그리고 화면은 전환되어 그날 밤 저택의 거실을 비추었습니다.
화면 속의 두 사람은 최고급 샴페인을 터뜨리며 서로를 끌어안고 환호하고 있었죠. 드디어 우리가 해냈어. 이제 이 모든 게 다 우리 거야. 그 영감탱이 아주 깨끗하게 치워버렸지. 우리의 완벽한 승리야. 그들의 광기 어린 웃음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장내에 울려 퍼졌습니다. 주주들과 기자들은 처음에는 어리둥불절한 표정으로 화면을 보다가 이내 경악과 혐오로 얼굴을 굳혔습니다. 아비의 장례식 날 밤에 벌인 아들 내외의 축하 파티. 그 어떤 막장 드라마보다도 더 충격적인 장면에 장내는 다시 한번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저것이 제 아들과 며느리가 제 무덤에 흙이 마르기도 전에 보인 진정한 애도의 방식이었습니다. 제가 나지막이 내레이션을 덧붙이자 태혁이는 아니야. 저건 거짓말이야. 조작된 거라고. 라며 미친 사람처럼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그의 발악은 이어질 다음 증거 앞에서 처참하게 묻혀버리고 말았죠. 여러분, 제 며느리는 참으로 상냥하고 정이 많은 아이였습니다. 적어도 제 앞에서는 그랬죠. 그 아이가 제 뒤에서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 다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최 비서는 스크린에 영상을 끄고 음성 파일 하나를 재생했습니다. 지지직거리는 잡음과 함께 구미연의 목소리가 악마의 속삭임처럼 컨벤션 센터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걱정 마, 자기야. 이번 주말이면 다 끝나. 그 영감탱이 제주도에서 아주 경치 좋은 곳으로 영원히 보내드릴 거니까. 내가 사람 써서 골프카트 브레이크 손봐두라고 다 얘기해뒀어. 내리막길에서 휙 떨어지면 그냥 운전 미숙으로 인한 사고사야. 누구도 의심 못해. 보험금 500억 딱 들어오면. 거기까지 재생되었을 때 구미연은 마침내 무너져 내렸습니다. 아, 아니야. 저거 내 목소리 아니야. 거짓말이야. 전부 다 거짓말이라고. 그녀는 귀를 막고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주저앉아 발버둥 쳤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그녀가 직접 내뱉은 그 잔혹한 단어들은 이미 수천 명의 뇌리에 똑똑히 박혀버렸으니까요. 장내는 이제 경악을 넘어선 분노로 들끓기 시작했습니다. 객석 여기저기서 인간도 아니다. 저런 악마 같은 것들. 하는 고성이 터져나왔죠. 저는 바닥에 쓰러진 구미연을 벌레 보듯 한번 쳐다보고는 다시 스크린을 가리켰습니다. 이제 마지막 확인 사살의 시간이었습니다. 저들이 왜 그토록 제 사고를 위장해야만 했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스크린에는 총 500억 원에 달하는 제 사망 보험 증권들과 100억 원이 넘는 김태혁의 노름 빚 증명 서류, 그리고 사채업자들의 빚 독촉장이 차례대로 나타났습니다. 모든 퍼즐 조각이 완벽하게 맞춰지는 순간이었죠. 저들에게 저는 더 이상 아버지가 아니었습니다. 자신들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 반드시 치워야 할 걸림돌이었고 거액의 보험금을 인출할 수 있는 현금 자동인 출기였을 뿐입니다. 그래서 저들은 아비를, 남편의 아버지를 그 차가운 바닷속으로 밀어넣으려 했던 겁니다. 제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저는 뒤를 향해 손짓으로 신호를 보냈습니다. 그러자 조금 전 제가 들어왔던 컨벤션 센터의 육중한 정문이 다시 한번 아주 천천히 열렸습니다. 이번에 들어선 것은 제가 아니었습니다. 정복을 입은 경찰들과 그들을 지휘하는 형사들이었죠. 그들은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수천 명의 군중이 갈라놓은 길을 따라 성큼성큼 단상을 향해 걸어왔습니다. 그들을 본 김태혁의 얼굴에서 마지막 남았던 한 줌의 희망마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포기한 사람처럼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이제 더 이상 도망칠 곳도 변명할 여지도 없다는 것을 깨달은 것이죠. 형사들이 단상 위로 올라와 망연자실한 표정의 김태혁과 바닥에서 실성한 듯 울부짖는 구미연의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는 차갑고 사무적인 목소리로 이 길고 잔인했던 연극의 마지막 대사를 읊었습니다.
김태혁 씨, 구미연 씨.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문서 위조 및 동행사, 그리고 존속상해 예비 음모 혐의로 두 분을 긴급 체포합니다. 당신들은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으며 차가운 쇠붙이 소리와 함께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차세대 경영자를 꿈꿨던 제 아들의 손목과 이 나라 최고의 사모님을 꿈꿨던 제 며느리의 손목에 은색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그 순간 장내의 모든 카메라 플래시가 마치 심판의 번개처럼 배신자들의 마지막 모습을 향해 무자비하게 터져내렸어요. 차가운 쇠수갑이 아들 내외의 손목에 채워지는 철컥 소리는 이 길고 추악했던 연극의 막을 내리는 소리처럼 제 귓가에 선명하게 박혔습니다. 그 모습을 저는 아무런 표정 없이 단상 위에서 끝까지 지켜보았습니다. 며느리였던 구미연은 마지막 순간까지 이성을 놓지 않으려는 듯 형사들의 팔을 뿌리치며 악을 썼습니다. 이거나 억울해요. 이건 저 영감탱이가 파놓은 함정이라고. 다 거짓말이야. 전부 다 조작된 거라고. 하지만 그녀의 처절한 발악은 마치 폭풍우 속 잠자리의 날갯짓처럼 사방에서 터져나오는 수백 개의 카메라 셔터 소리에 묻혀 공허한 메아리가 될 뿐이었죠. 기자들은 한순간이라도 놓칠세라 탐욕스러운 하이에나처럼 그들의 마지막 모습을 렌즈에 담아내고 있었습니다. 김태혁은 모든 것을 포기한 듯 텅 빈 눈으로 허공만 응시하며 짐짝처럼 질질 끌려나갔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는지 건장한 형사 2명이 양쪽에서 그의 팔을 붙들고서야 겨우 걸음을 옮길 수 있었죠. 한때는 제 모든 것이자 자랑이었던 아들의 마지막 뒷모습이었습니다. 제국의 황태자가 아닌 나라를 떠들썩하게 한 희대의 패륜 범죄자로 전락한 초라한 모습. 그 모습을 보는 제 마음속에 동정심이나 연민은 단 한 톨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혹시라도 마음 한구석에 남아있을지 모를 미련이라는 감정의 싹을 저는 제 손으로 잘라내고 또 잘라냈습니다. 그저 모든 것이 있어야 할 제자리로 어긋나고 뒤틀렸던 것들이 마침내 제 궤도를 찾아가고 있다는 차갑고 서늘한 안도감만이 제 온몸을 감쌀 뿐이었어요. 아수라장이었던 주주총 회장이 어느 정도 정리되고 저는 다시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충격과 혼란, 그리고 이 비현실적인 드라마의 결말에 대한 흥분으로 가득 차 있던 주주들과 기자들은 일제히 저를 주목했죠. 이제는 이 모든 사태를 수습하고 암세포에 잠식당했던 제국을 다시 건강하게 일으켜 세워야 할 시간이었습니다. 주주 여러분, 그리고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계신 국민 여러분. 먼저 저희 집안의 더럽고 추악한 불미스러운 일로 인해 여러분께 큰 심려를 끼쳐드린 점, 이 자리를 빌려 깊이 머리 숙여 사죄드립니다. 저는 단상 위에서 90도로 허리를 깊이 숙였습니다. 평생을 제왕처럼, 아니 신처럼 군림하며 누구에게도 고개 숙이지 않고 살아온 저였습니다. 그런 제가 수천 명의 대중 앞에서 제 모든 자존심을 내려놓고 머리를 조아리는 순간이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사과가 아니었습니다. 자식을 제대로 가르치지 못한 아비의 통렬한 자기 반성이자 회사의 총수로서 모든 책임을 지겠다는 무언의 약속이었습니다. 잠시 후 허리를 편 저는 이전보다 훨씬 더 단단하고 결연한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사죄가 모든 것의 끝은 아닐 겁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모든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고자 합니다. 먼저 방금 전 체결될 뻔했던 제 아들의 탐욕과 무지를 이용해 회사를 통째로 집어삼키려 했던 유령회사 오리콘 홀드와의 투자 계약은 이사회 긴급 결의를 통해 즉시 무효임을 만천하에 선언합니다. 제 선언의 장내에서는 그날 중 가장 크고 뜨거운 박수가 우레와 같이 터져나왔습니다. 정체불명의 해외 자본의 회사가 통째로 넘어갈 뻔한 위기에서 벗어났다는 안도감과 모든 것을 바로잡는 제 결단에 대한 지지의 표현이었죠. 그리고 이 모든 사태를 곁에서 지켜보면서도 자신의 안위만을 위해 침묵으로 동조하거나
심지어 그들의 범죄에 적극적으로 가담했던 부패한 임원들 또한 그에 합당한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저는 지금 즉시 본사로 돌아가 긴급 이사회를 소집하여 옥석을 가리는 작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썩은 뿌리는 모조리 도려내고 새로운 줄기를 틔워 회사를 다시 건강한 반석 위에 올려놓겠습니다. 지켜봐 주십시오. 제 말은 단순한 선언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주주총회가 끝나자마자 저는 곧바로 본사 최상층에 위치한 대회의실에서 긴급 이사회를 소집했습니다. 길고 육중한 마호가니 테이블을 사이에 두고 마주 앉은 이사들의 얼굴에는 긴장과 불안, 그리고 일말의 기대감이 뒤섞여 복잡한 그림자를 만들어내고 있었죠. 특히 김태혁의 라인을 타며 온갖 아첨과 비리를 일삼았던 자들의 얼굴은 마치 사형 선고를 기다리는 죄수처럼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저는 회장석에 앉아 그들 한 명 한 명의 얼굴을 독수리처럼 날카로운 눈으로 천천히 훑어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박상무. 자네는 내 아들이 추진했던 송도 바이오 단지 프로젝트의 사업성이 얼마나 터무니없는 것인지 재무 전문가로서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법인 자금을 손쉽게 유용할 수 있도록 수치를 조작한 허위 보고서를 작성해 이사회를 기만했지. 아닌가? 회장님, 그건 오해십니다. 저는 그저 상무님의 경영 방침을 따랐을 뿐. 닥치게. 어디서 그런 가증스러운 변명을 하는가. 여기 자네가 직접 결제한 원본 서류와 자네가 브로커를 만나 프로젝트를 대가로 거액의 뒷돈을 챙긴 사실이 담긴 녹취록이 있네. 자네의 목소리를 직접 한번 들어보겠나? 제가 묵직한 증거 서류 뭉치를 테이블 위로 던지자 박 상무의 얼굴에서 마지막 핏기마저 사라졌습니다. 그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집어들려다 이내 포기하고 고개를 떨궜죠. 당신은 오늘부로 해임이야. 이사회에서 당신의 해임안을 즉시 가결하겠네. 그리고 배임 및 횡령 혐의로 검찰에 고발 조치할 걸세. 당신이 평생을 바쳐 이룬 모든 것을 한순간에 잃는 기분이 어떤지 뼈저리게 느껴보도록 하게. 당장 내 눈앞에서 사라지게. 박 상무가 경비원들에게 죄인처럼 끌려나가자 다음 타겟이 된 이 부사장은 제 발로 의자에서 내려와 무릎을 꿇고 빌기 시작했습니다. 회장님, 죽을 죄를 졌습니다. 저는 정말 김태혁 상무가 무서워서 어쩔 수 없이. 그가 회장님의 아들이 아니었습니까? 그의 지시를 거역할 수가 없었습니다. 제게는 처자식도 있습니다.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용서. 자네는 내 아들의 온갖 비위를 덮어주고 심지어 법인카드로 유흥업소에 드나든 내역까지 출장비로 조작해줬더군. 자네 처자식은 소중하고 자네가 망가뜨린 회사와 그 회사의 목숨을 건 수만 명의 직원들과 그 가족들은 안중에도 없었나? 우리 회사에는 자네처럼 줏대 없는 기회주의자가 설 자리는 없네. 자네 역시 마찬가지일세. 당장 짐 싸서 나가. 그런 식으로 저는 1시간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썩어빠진 임원 10여 명을 모조리 제 손으로 잘라냈습니다. 그들은 제국의 충신이 아니라 제 아들이라는 암세포에 달라붙어 단물을 빨아먹으며 제 몸을 멍들게 하던 기생충에 불과했죠. 대대적인 숙청이 끝나자 텅 비다시피 한 회의실에는 침묵과 함께 묘한 해방감마저 감돌았습니다. 저는 묵묵히 제 곁을 지켜준 최 비서와 배신하지 않고 끝까지 자리를 지킨 몇몇 원로 이사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대청소는 끝났습니다. 새로운 집을, 더 단단하고 깨끗한 집을 지을 시간입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지난 수십 년간 제 그림자처럼, 때로는 제 손발처럼, 그리고 이번에는 제 목숨을 구한 방패처럼 묵묵히 헌신해 온 최 비서를 그룹의 새로운 컨트롤 타워가 될 신임 사장으로 공식 임명했습니다. 회장 직속 비서실장에서 그룹의 2인자인 사장으로. 그야말로 파격적인 인사에 모두가 놀랐지만 그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최 비서의 충성심과 능력을, 그리고 그의 헌신을 모두가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최 사장, 앞으로 나와 함께 이 무너진 회사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게. 자네라면 그 누구보다 잘 해낼 거라 믿네. 회장님, 이 은혜는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회장님께서 제게 주신 이 자리는 단순히 높은 직위가 아니라 회장님의 신뢰와 회사의 미래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제 목숨을 바쳐 회장님을 보필하고 회사를 위해 헌신하겠습니다. 최 비서는 눈시울을 붉히며 제 앞에서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 또한 그의 손을 굳게 잡으며 뜨거운 동지애를 느꼈습니다. 피를 나눈 혈육에게는 심장을 도려내는 듯한 배신을 당했지만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이들에게서는 그보다 더 진하고 끈끈한 신뢰와 의리를 확인한 참으로 아이러니한 순간이었습니다. 며칠 후 저는 수감된 아들 녀석에게 마지막 면회를 갔습니다. 차가운 유리벽을 사이에 두고 마주 앉은 태혁이는 더 이상 제가 알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수천만 원을 호가하던 명품 옷 대신 푸른 죄수복을 입고 있었고 오만함과 거만함으로 가득 찼던 얼굴은 며칠 만에 수십 년은 늙어버린 듯 절망과 후회로 흉하게 일그러져 있었죠. 아버지,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정말 죽을 죄를 졌습니다. 다 그 여자 때문이에요. 구미연 그 여자가 매일같이 저를 꼬드겨서. 저는 정말 아버지를 해칠 생각까진 없었어요. 그 여자가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에요. 제발 저 좀 꺼내주세요. 어머니가 살아계셨다면 이러지 않으셨을 거잖아요.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네. 아버지. 그 녀석은 어린애처럼 유리벽을 두드리며 눈물 콧물을 쏟아내며 빌었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모든 것을 남의 탓으로 돌리는 그 추한 모습에 저는 남아있던 마지막 연민마저 거두어드렸습니다. 제 마음은 이제 그 어떤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는 잔잔한 호수와 같았죠. 저는 조용히 수화기를 들고 제 아들이었던 저 괴물에게 마지막 말을 건넸습니다. 나는 너를 용서하고 말고 할 자격이 없다. 네. 아버지,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왜냐하면 내 아들은 이미 죽었기 때문이다. 내가 사랑하고 기억하는 내 아들 김태혁은 자신의 욕망을 위해 아비의 등에 칼을 꽂는 그런 짐승이 아니었다. 그는 이미 몇 달 전 아름다운 제주도의 푸른 절벽 아래서 죽었다. 그리고 너는 내 아들의 껍데기를 쓴 무언가일 뿐, 내 아들을 사라지게 만든 장본인이야. 제 말에 태혁이의 울음 섞인 표정이 그대로 굳어졌습니다. 기억하거라. 너는 이제 내 아들이 아니다. 이 김금동의 역사에서, 그리고 이 나라의 법 앞에서 너라는 존재는 오늘 이 순간부로 영원히 삭제될 것이다. 김씨 가문의 족보에서 너의 이름은 판해질 것이고 너는 그저 세상에 존재하는 수많은 죄수 중 한 명으로 잊힐 뿐이다. 다시는, 두 번 다시는 나를 아버지라 부르지 마라. 이것이 너와 나의 마지막 만남이다. 저는 수화기를 내려놓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뒤에서 아버지, 잘못했어요. 아버지, 라며 저를 부르며 절규하는 녀석의 목소리가 들려왔지만 저는 단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교도소의 두꺼운 철문을 나서는 순간 저는 제 어깨를 수십 년간 짓누르던 무거운 멍에 하나를 벗어던진 듯한 기묘한 해방감을 느꼈습니다. 그렇게 저는 제 손으로 직접 제 아들과의 인연을, 그 지긋지긋했던 악연을 완전히 끊어냈습니다. 그날 이후 제 인생의 후반전이 시작되었어요. 시간은 모든 상처를 치유할 수는 없었지만 많은 것들을 제자리로 돌려놓았습니다. 아들 김태혁과 며느리 구미연은 세간의 엄청난 관심 속에서 재판을 받았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그들이 저지른 모든 추악한 행각과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추한 모습이 언론을 통해 낱낱이 공개되었죠. 국민들은 경악했고 그 어떤 동정의 여론도 없었습니다.
결국 두 사람은 각각 존속상해 예비 음모와 보험 사기 등의 혐의로 10수년이 넘는 중형을 선고받고 차가운 교도소 담장 안으로 사라졌습니다. 저는 그들의 재산 역시 변호사를 통해 한 푼도 남김없이 몰수하여 그들이 저지른 범죄로 인해 피해를 본 주주들에게 보상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회사는 빠르게 안정을 되찾았습니다. 신임 사장으로 임명된 최 비서는 제가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유능했습니다. 그는 저의 오랜 경영 철학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있었고, 거기에 젊은 감각과 특유의 성실함을 더해 무너졌던 조직을 재정비해 나갔습니다. 저는 경영의 대부분을 그에게 맡기고 한 발 뒤에서 그를 든든하게 지원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썩은 가지를 쳐내고 새로운 피를 수혈하자 회사는 이전보다 훨씬 더 건강하고 단단한 조직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주가는 예전의 명성을 되찾았고 실적은 연일 최고치를 경신했죠. 사람들은 저의 귀환과 최 사장의 리더십을 칭송했습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더 이상 회사의 성공이나 돈이 예전만큼 큰 의미로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자식에게 배신당하고 죽음의 문턱까지 다녀온 경험은 돈과 명예라는 것이 얼마나 허망한 것인지를 뼈저리게 깨닫게 해주었으니까요. 저는 제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무엇을 남겨야 할지에 대해 깊이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고민의 끝에 저는 제 개인 재산의 절반을 사회에 환원하여 금동장학재단을 설립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제가 평생 피땀 흘려 모은 돈이 저처럼 가난하지만 꿈과 재능이 있는 젊은이들을 위해 쓰인다면 그것만큼 보람 있는 일은 없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부유한 환경 속에서 모든 것을 누리면서도 탐욕에 눈이 멀어 괴물이 되어버린 제 아들과는 정반대의 삶을 사는 젊은이들을 키워내고 싶었습니다. 그것이 제가 사회에 진 빚을 갚고 제 더럽혀진 이름을 조금이나마 명예롭게 만드는 길이라 믿었습니다. 재단 설립 기념식 날, 저는 수많은 기자들과 장학생으로 선발된 어린 학생들 앞에서 담담하게 연설을 했습니다. 저는 평생 돈을 버는 것만이 인생의 전부인 줄 알고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인생의 가장 큰 위기를 겪고 나서야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성공은 돈이나 명예를 쌓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남기는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이 재단이 우리 사회에 훌륭한 사람을 키워내는 작은 미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 연설이 끝나자 뜨거운 박수갈채가 쏟아졌습니다. 그 박수 소리를 들으며 저는 비로소 제 인생의 무거운 짐을 조금은 내려놓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몇 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어느 화창한 봄날, 저는 최 사장, 아니 이제는 저보다 더 회사를 잘 아는 최 친구와 함께 제주도를 다시 찾았습니다. 바로 그 지옥 같았던 기억의 장소, 그 골프 리조트였죠. 다시 찾은 그곳은 더 이상 제게 트라우마의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눈부신 햇살과 푸른 잔디, 시원한 바닷바람은 그저 아름다운 제주의 자연일 뿐이었어요. 회장님 괜찮으시겠습니까? 굳이 이곳으로 오시자고 해서. 최 비서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저는 그를 보며 편안하게 웃어 보였죠. 괜찮네. 이제는 다 지난 일이야. 그리고 끝을 맺으려면 시작했던 곳으로 다시 돌아와야 하는 법이지. 저와 최 비서는 나란히 카트에 올라 페어웨이를 달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문제의 7번 홀, 해안 절벽 코스에 도착했습니다. 저는 카트에서 내려 아찔한 절벽 끝으로 다가갔습니다. 몇 년 전 제 아들이 저를 밀어 넣으려 했던 바로 그곳이었죠. 발 아래로는 에메랄드빛 바다가 부서지며 하얀 포마를 만들어내고 있었어요. 가슴이 뻥 뚫리는 듯한 절경이었습니다. 참으로 아름다운 곳이야. 이런 곳에서 마지막을 맞이했다면 덜 억울했을지도 모르겠군. 제가 쓴웃음을 지으며 농담을 건네자 최 비서가 손사래를 쳤습니다. 회장님, 그런 무서운 말씀은 하지 마십시오. 회장님은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그래, 자네 말이 맞네. 이제부터 진짜 내 인생의 후반전이지.
저는 티잉 그라운드로 돌아와 드라이버를 힘껏 휘둘렀습니다. 쨍하는 경쾌한 소리와 함께 하얀 골프공은 포물선을 그리며 푸른 하늘을 향해 힘차게 뻗어나갔습니다. 저 멀리 수평선을 향해 날아가는 작은 공을 바라보며 저는 비로소 제 길고 길었던 복수극이 그리고 상처로 얼룩졌던 제 인생의 전반전이 완벽하게 끝났음을 느꼈습니다. 이제 제게 남은 것은 탐욕과 배신이 아닌 신뢰와 의리로 맺어진 새로운 사람들과 함께 제 인생의 마지막 홀을 향해 즐겁게 걸어가는 것뿐이었습니다. 그것이야말로 제가 이룬 진정한 홀인원이었어요.